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변함없이 많은 응원 그리고 좋은 질문과 댓글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댓글의 질문들은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시장의 중요한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지표가 강하게 발표되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4.25%까지 육박하는 그런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시장은 고금리 지속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불안한 시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FOMC까지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도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도 주간 단위로 보면은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면서도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빅파마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바이오텍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는 물가 지표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되기를 기다리면서 힘을 비축하는 모양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오텍을 대변하는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 한 3.3% 하락을 했습니다. YTD 연초부터 본다 그러면 한 14%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S&P 500이 이번 주에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XLV 즉 그 빅파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XLV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전주 대비해서 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P가 마이너스 한 1.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아웃퍼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바이오텍 그리고 빅파마를 합쳐서 보면 시장 정도의 흐름을 보였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보면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수 5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6% 정도 상승해서 시장 대비 크게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8월 달에 이제 설정된 코어악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도 주간 단위로 코스닥 제약지수와 비슷한 3.5% 상승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지수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어악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벌써 680억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ETF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초 이후에 바이오 헬스케어 ETF 쪽으로 들어온 자금이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8월 11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6천억이 넘은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 보면은 수익률이 10%대를 나타내면서 다른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ETF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든가 아니면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텍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논의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은 고점 수준이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머지않아 인하 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AI 바이오라든가 비만 관련 치료제 주식들이 상당히 이제 올랐고요.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히 오르는 그런 종목들도 보이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액티브 ETF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폴리오라든가 신한자산운용이 바이오 관련 ETF를 곧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에 대한 수급은 앞으로 더욱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 있었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몇 번 언급한 비만 치료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비만 치료제를 리드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노 디스크가 최근에 비상장 주식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벌사니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인벌스하고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움직임을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비만 치료제들이 얼마나 이제 주가가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제 살펴보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415% 상당히 이제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1년 단위로 보더라도 한 68% 상승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 5년간 271% 그리고 1년 단위로 보더라도 일라이 릴리와 비슷한 68%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최근 한 3년간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없는 동안 비만 치료제들이 아주 압도할 정도의 주가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작은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만 치료제 개발에 이막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라이 릴리가 인수한 버사니스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액티빈 수용체 차단 물질인 비마그루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마그루맙 뒤에 이제 맙자가 붙으면은 항체입니다. 특정한 물질과 가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원과 결합을 해서 그 항원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이 물질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냐면 근손실 부작용을 완화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라이 릴리가 만든 마운자로라는 그런 비만 치료제를 계속 먹게 되면은 근손실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이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버사니스를 인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은 이 마운자로가 비만 치료제로 전용이 되면서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손실 부작용도 막으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조금 더 좋은 치료제로 개발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깔려 있고요. 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같은 그 비만 치료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그 인버스하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카비노이드 1 수용체를 차단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카비노이드 1이라는 CB1 수용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를 꼼짝 못하도록, 기능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이 물질을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비만 관련 합병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상장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는 없나요? 물론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치료제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물질들을 사서 개발을 하는 거죠. 물론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개 실패하면서 좋은 치료제를 만들게 되고 그 만들게 된 그 치료제가 전부 다 실패한 이제 비용을 만회하고도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는 비상장 업체들을 인수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임상 2상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임상 2상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기회는 많다. 빅파마에게 인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GLP-1이라는 그런 치료제들을 갖고 있지만 그 치료제의 그런 합병증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에 아직은 초기, 중기, 임상 단계인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기존의 비만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부작용 그리고 환자의 편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기술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